이렇게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세미나를 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제가 일본에 연수 갔을 때 가지게 됐는데요. 일본 내시경학회 위 조기위암 연구회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동경에 있는 큰 홀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6개의 증례를 가지고 3시간 동안 토론을 하더라고요. 30분씩. 그런데 일본 사람들 그 특유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무도 화장실 가지 않고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 긴 디스커션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다음 삼성서울병원 김태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태준 교수님은 저희 삼성서울병원의 핵심 엔도스코피이스트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매우 많은 프로시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항혈전제와 위장관 출혈에 대해서 중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천천히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제가 강의를 아주 짧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많은 항응고제, 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에 따른 위장관 출혈 증례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항응고제 사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용량 조절이나 모니터링이 필요 없고 작용 시간이 짧은 이제 직접 경구 항응고제라고 하죠. 도학 사용량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항응고제 또는 아스피린, 또 엔세이드를 복용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화기 합병증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유병률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또 위장관 출혈 이런 소화기 합병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특히 이러한 약제 관련 위장관 합병증이 고령에서는 상당히 모빌리티, 모탈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항응고제는 아스피린, 엔세이드의 점막 손상 기전과는 다른 기전으로 위장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병소에서 출혈이 주로 발생하는지 이제 관심이 높지만 사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연구 2개를 살펴보면 상당히 40% 절반 가까이가 언노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약을 끊으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포커스를 모른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순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펩틱 얼서 블리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티큘라 블리딩, 세 번째로 엔지오디스플라지아 블리딩으로 발생한다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환자는 이제 논베블라 에이피브로 아파린을 복용하는 7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멜레나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체드 베스트 스코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4점, 2점 이상일 때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은 하도록 가이드라인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은 4점이었고 카디오메갈리가 상당히 심하였고 이니셜 헤모글로빈이 5.9로 상당히 감소된 소견을 보였었고 BUN이 103점으로 어큐트 블리딩의 어떤 레보레토리 파인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순서로 이 환자의 그 치료 스트래티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시경적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것인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그 스트래티피케이션은 글라스고 블래치포드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글라스고 블래치포드 스코어가 0점 또는 1점일 때는 베리 로우 리스크라고 해서
내시경적 치료가 필요 없거나 또는 사망률이 아주 낮은 그런 예측도가 99% 거의 100% 가깝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입원이나 내시경 치료 없이 아웃페이션트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좀 하이리스크 환자들의 점수에 따라서 뭐 워드로 입원을 한다거나 ICU로 입원해서 내시경적인 이밸류에이션 또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는 GB 스코어가 15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헤모글로빈 감소가 있었고 BUN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멜레나라는 오버트 블리딩 소견이 있었고 하트 페일리어라는 모비디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시경을 하고 필요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치료를 언제 해야 될까요? 최근에 모든 가이드라인에서는 얼리 엔도스코피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얼리 엔도스코피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전트 엔도스코피 1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아웃컴이 12시간 이내에 하는 것보다 더 호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6시간 이내에 하는 이머전트 엔도스코피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아웃컴이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프 모양만 봐도 시간에 따라서 환자의 모탈리티가 헤모다이나믹 스테이블한 환자이거나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 환자이거나 얼전트 엔도스코피는 오히려 모탈리티가 증가했고 12시간에서 24시간 언저리에서 시행한 환자들이 가장 예후가 좋은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최근 홍콩의 한 그룹에서 RCT를 시행을 했는데요. GB 스코어 12점 이상의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RCT를 했고 6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군과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군을 비교해서 리블리딩 그리고 30일 모탈리티를 봤는데 오히려 얼리 엔도스코피가 그래프 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이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어서 6시간 이내에 하는 것보다는 얼리 엔도스코피를 현재는 강한 에비던스로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파린은 중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전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안전한 지혈수를 위해서 중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버설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환자가 만약에 라이프 스트레트닝 블리딩이 주요 메이저 올관에서 하고 있다면 리버설을 해야 될 텐데 와파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우도즈 바이타민 K를 IV나 경구로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 프로스롬빈 컴플렉스 컨센트레이트가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PCC를 주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NR을 정상화하려고 내시경을 너무나 이렇게 딜레이하는 것은 이렇게 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 환자는 이제 이니셜 헤모글로빈 5점대로 왔는데 트랜스퓨전 타겟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한적인 수혈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7에서 9 또는 이제 9 이상의 좀 리버럴한 스트래티지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 메이저 아웃컴, 서바이벌, 리블리딩, 어드버스 이벤트에서 제한적인 수혈을 한 그룹이 더 예후가 좋았기 때문에 수혈은 제한적으로 하되 환자가 하트 페일러가 심해서 티슈 하이퍼퍼fusion이 가능한 그런 언더라잉 디지즈가 있는 하페일러 환자들이나 그런 환자들이 이것보다는 조금 높게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시경 지혈을 해야 될까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들은 선생님들이 다 경험한 에피네프린, 모노폴라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헤모클립,
AP, 아르곤 플라즈마 코아귤레이션 등이 고전적인 방법일 수가 있고, 최근에 많이 또 되고 있는 요 해모 파우더 스프레이 또는 사용하고 있지만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 요 오버 더 스코프 클립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도 최근에는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잘 아시는 거고, 코크란 리뷰에서도 에피네프린 모노테라피는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권유하고 있고, 이 연구가 적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ESD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모노폴라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도구를 많이 잘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작은 RCT가 있었는데 해머클립보다도 이니셜 헤모스테이시스 석세스 레이트가 훨씬 더 높았고 리커런트 블리딩도 배 이상으로 좋아져서 사실은 내시경 의사가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지혈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이나 이 연구도 일본에서 나왔던 건데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펠로운 선생님이 이제 지혈술을 시행을 했고요. 로우 바디 안테리얼 월에 게스트릭 얼서와 함께 익스포즈 베슬이 있어서 에피네프린 인젝션 후에 APC 어블레이션 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타이밍을 한번 살펴보니까 9월 28일 10시 18분에 응급실 방문하여서 다음날 10시 15분에 했으니까 딱 24시간 안쪽으로 잘 맞춰서 내시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린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아파린 사용하는 것도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의 리스크 베너피스 어세스에서 사용해야 되고 대부분 가이드라인에서는 7일에서 2주, 1주에서 2주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부족해서 정확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하이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 페이션트인 경우에는 지혈이 된 이후 3일 후쯤에는 조기 재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반감기가 짧은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과 같은 안티코어귤레이션 브리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멜레나로 입원해서 처음에 바이타민 K 5mg을 RB로 줬었고 PPI를 투여하다가 경구로 바꿔서 투여를 했었고 다음날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하였습니다. 3일째 퇴원하셨는데 지혈하고 3일째 와파린을 재개하여서 퇴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차드바 스코어가 4점 이상으로 환자는 좀 하이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 페이션트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재개를 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환자가 퇴원 10일째 다시 멜레나로 입원하셨습니다. 헤모글로빈은 5.7, INR은 2.11이었고 내시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라지 헤마토마가 스토막 바디에 이렇게 있었고 똑같은 부위에서 익스포드 베슬이 조금 좀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모노폴라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이 당시에 했던 선생님은 이게 좀 더 익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노폴라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으로 지혈술을 시행하고 환자가 태어날 때 순환기내과 협진을 봐서 이 환자가 INR이 좀 러바이란 상태여서 새로운 항응고제 아픽사바 2.5mg 비아이드와 판토프라졸 40mg QD를 투약하여서 퇴원해서 이후에는 출혈 없이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리블리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와파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스트릭트하게 INR을 컨트롤하는 게 좋겠고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항응고제 중에서도 GI 블리딩 리스크가 낮다고 여겨지는 에픽사반 같은 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현재 가이드라인에 현재 근거상으로 이렇게 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새로운 항응고제 리보락사반 10mg으로 AFib로 복용하는 분이었고 헤마토케지아를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체드베스 스코어가 6점이었고 이니셜 헤모글로빈 5.5, 이분도 BUN이 크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시경의 이니셜 내시경을 보았을 때 헤마토마가 상당히 많았고 액티브 블리딩이었고 시야가 좋지 않아서 환자를 내시경적인 치료가 어려워서 엔지오 CT를 찍고 익스트라 베세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여서 엔지오그래픽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고 도학인 경우에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뭐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전에 보셨던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도학과 아파린의 차이는 GI 블리딩이 메이저 RCT에서 한 25%가량 높다는 그런 첫 보고가 있었는데 이후의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약제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뭐 리바록사반이 와파린에 비해서 한 39%의 GI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아픽사반이나 에독사반은 추후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이제 리얼 월드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낮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렇게 블리딩 리스크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좀 더 최근에 개발된 에픽사반이나 에독사반은 오히려 리스크가 조금 낮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아시안하고 또 이제 코카시안이랑 좀 이런 블리딩 리스크가 다를 수 있는데 아시안에서 아시안 스터디들을 이제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와파린보다도 오히려 하자드 레이셔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다는 보고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고한 바에서도 와파린을 레퍼런스로 두었을 때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나 아픽사반 순으로 GI 블리딩 리스크가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에독사반의 경우에서도 큐뮬레이티브 인시던스가 훨씬 적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와파린보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RCT 보고에서보다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최근에 나온 도하고 좀 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학과 아파린과 마찬가지로 이제 적절한 지혈수를 위해서 중지해야 되고 리버설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안티도트가 예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다루시주맵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에픽사반이나 리바록사반을 타겟으로 하는 안덱사넷 알파라는 안티도트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또 고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학이라는 게 숏 해프라이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이제 액션이 이제 종료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또 안티도트일 수 있겠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기다려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파린과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의 리스크 베너핏에 따라서 재개를 해야 되고 다른 점은 래피드 온셋이기 때문에 와파린처럼 브리징 세라피가 필요 없다는 점이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선 연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바록사반이 에픽사반이나 에독사반보다 GI 블리딩 리스크가 높아서 이제 스위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과 PPI를 애드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현재 퇴원 후 환자 매니지먼트 프리벤션 스트래티지에서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PPI 코세라피가 어퍼 GI 블리딩에 효과적이었다는 보고들이 많이 최근에는 발표가 되고 있고 뭐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도 PPI를 주지 않은 군에 비해서 판토프라조를 투여한 군이 GI 블리딩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최근 RCT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화기내과 진료 지침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사용하기에는 또 PPI 장기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는 PPI 투약을 권고하지만 그 증거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위가 위장관 출혈의 위험 민자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펩틱 얼서 블리딩이 중요한 리스크 팩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블리딩 리스크 스코어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헬스 블레드 스코어인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 그런 고려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에 이제 아픽사반 2.5 신경과 협진을 받았고 병정에서 퇴원을 하셨었습니다. 예, 이분은 마지막 환자인데요. 이분도 와파린이랑 이제 AFib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고 MI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이 헤마토케지아로 내원해였고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지드 콜로노스코피에서 뚜렷한 블리딩 포커스는 없었습니다. 캡슐 엔도스코피에서도 블리딩 포커스는 없었고 환자는 더 출혈은 안 해서 퇴원 후에 경과 관찰하기로 했는데 환자가 한 달 후쯤에 리커런트 헤마토케지아로 내원했고 EGD 상에서 블리딩 포커스가 없었으나 콜로노스코피에서 스몰 바울 블리딩 소견이 나타나서 이제 소장경을 시행했었는데요. 경구 소장경에서는 네거티브 파인딩이었고 경학문 소장경 프록시마 미드 일리엄 부분에서 엔지오 디스플리지아 블리딩이 있어가지고 APC 어블레이션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도악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리블리딩 하는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되게 장애로 어려움 점으로 많이 느껴지는 이제 환자들인데 이렇게 리커런트 블리딩 하는 경우에는 얼서 블리딩이기보다는 이런 엔지오 디스플라지아 블리딩이 많다는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 또 안지오 디스플라지아 특징이 좀 멀티플하고 또 스몰 바울 인발브먼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오컬트 블리딩, 옵스큐어 GI 블리딩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도 많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송주혜 선생님 뭐 질문하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먼저 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와파린과 도악 간의 종류에 따라서 블리딩 리스크의 차이가 있다고 발표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실제 환자 치료하시거나 할 때 체감하신 적이 있으신지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약을 변경을 했을 때 확실히 이제 보통 반복적으로 출혈돼서 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혹시 블리딩 리스크나 이런 게 줄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 경험에서도 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고 INR이 좀 잘 조절이 안 되는 많은 폴리 메디슨을 하시는 분들이 입퇴원을 반복했던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악 같은 경우에는 리바록사반 복용하는 분들이 조금 느낌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GI 블리딩으로 입원한 경우가 많았었고 최근에 아픽사반, 에독사반은 사용 시작한 지 한 2, 3년 많이 사용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그리고 일파록사반 이런 환자들이 좀 블리딩 리스크가 좀 높지 않았나. 뭐 이전 보고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파린은 까딱 잘못 먹으면은 이제 INR이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지만 도악은 비교적 스테이블하게 항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습관이 계속 변한다거나 폴리 메디신 하고 계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셨고요. 네, 또 질문, 네, 선생님. 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이 내용보다는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옵시를 할 때 사실 이제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 끊지 않고 스크리닝 엔도스코피를 하게 하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바이옵시가 필요한 경우 바이옵시를 하는데 블리딩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블리딩이 나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런 경우 조금 난감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바이옵시를 최소화하고
내시경을 잘 보긴 하는데 그런 경우 그런 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거가 하나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블리딩이 있는데 와파린을 먹던 환자들은 이제 PPI를 사용하게 되는데 PP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와파린에도 어쨌든 DDI가 드럭드럭 인터랙션 때문에 와파린 용량을 또 이제 어저스먼트를 해야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PPI 이렇게 써서 그냥 와파린 기존 용량으로 보내도 될지 아니면은 타이트레이션까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될지 이거가 조금 항상 고민이 됐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계속 입원하시면서 조절할 수는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쇼텀 팔로우업 하면서 쓰시는 신경과나 심장내과 팔로우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시 교수님 네. 전에 좀 듣고 근데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와파린 타이트레이션을 저희가 소화기내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제 항상 뭐 협진을 보고 통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와파린 도즈를 조금 줄여서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자가 리블리딩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입원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 쓰는 거는 뭐 블리딩이 상관없지만 PPI를 쓴다든지 또 입원해서 쓰는 약들이 많다 보니까 와파린을 처음에 사용했던 용량보다는 조금 적게 퇴원을 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 INR이 올라서 오잖아요. 그게 뭐 어떤 팩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저희는 한 출혈하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대부분은 이제 그 헤파린으로 브리칭 안티코아귤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와파린을 시작해서 로우 도즈로 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바이옵시 문제는 항상 뭐 저희가 누구나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3차 병원에서는 또 진단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오시는 경우니까 뭐 이제 하루 정도 끊고 이제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이지만 뭐 이제 식도 바이옵시로 조금 하고 좀 표면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단율을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리유저블 포셉 네. 바이오시 포셉 쓰다가 예. 나서 그에는 보스턴이나 올림푸스 것을 주로 쓰고 예. 있거든요. 어, 아무래도 보스톤을 쓴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보스턴 포셉의 정확한 상품명은 모르는데 네. 그 포셉 그 본 바디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이옵시 포셉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보스턴 바이옵시 포셉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제 뜯어지는 느낌은 좀 덜하고요. 그냥 바이옵시가 이렇게 잘 결삭돼서 나오는 느낌이 좀 강하고 리저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나오고 하는 것은 있는데 생각보다 뜯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뮤코자에 있는 머스큘러렉스 무코자 데미지가 가면서 무진 블리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리딩이 있고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포셉을 조금 그 주는 대로 쓰지 않고 골라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김정윤 선생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쓰고 있는 환자 내시경 하실 때 1차 의료기관 의사의 입장으로서 어떤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환자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스피린을 알아서 끊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오래 안 끊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막 일주일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래도 아침에 먹으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은 전날까지는 드셔도 된다고 저는 얘기는 드립니다. 근데 콜로노스코피는 별개로 아스피린 한 5일 끊으시라고는 꼭 얘기 드리고 노악은 최소 한 3도즈 그러니까 만 이틀 끊으시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정윤 선생님이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끊고 그렇다고 우리 일반 의료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덜 끊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인데 사실은 저도 가이드라인이 지키면 좋지만 그 지키다가 대량 출혈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요. 너무 길지 않으면 잠깐 끊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준 선생님이나 신종문 선생님 말씀 주셨듯이
바이옵시 포셉 잘 잘리는 거 뜯어지지 않고 샤프하게 잘 잘리는 작은 바이옵시로 적게 검사를 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뭐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십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그 다비가트란 경우에는 다른 도학보다는 좀 그 해프라이프가 좀 길어서 일단은 출혈 경향이 높은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아픽사반으로 그러니까 출혈 경향성이 더 낮은 아픽사반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런 그런 같은 맥락으로 해프라이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기전이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멜레나나 이런 액티브 블리딩 사인이 있는 환자분들의 그 탁과 진료 협진이 돼서 치료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안지오 디스플라지아나 얼서 이런 블리딩에 대한 포커스가 정말 명확하면은 그 뭐 출혈이 당연히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시니까 뭐 순환기나 신경과에서 복용을 꼭 해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포커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혈을 좀 진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가끔 경험했던 거는 정말 뮤코자에서 정말 정상 뮤코자인데 이제 에어 디스텐션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환자가 정상 점막에서 우징 블리딩이 나는 경우를 한 세네 차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혈을 해줘야 주는 게 맞는지 만약에 지혈을 한다면 저는 그냥 사실 약간은 조금 무리해서 APC 같은 걸로 지혈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지혈을 꼭 충분하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이게 기전상으로는 이제 해플라이프보다는 이제 바이오 어빌리티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와파린은 시스템 이펙트 단독으로보다 이제 도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관으로 이제 흡수가 안 되고 토피칼 이펙트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비가트란의 바이오 어빌리티가 다른 약제들보다 조금 낮아서 그런 토피칼 이펙트에 의한 GI 블리딩이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있고 뭐 이제 다비가트라는 신장으로 많이 배설되어서 좀 보게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다비가트란 안에 있는 타타닉 엑시드가 또 블리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악은 incomplete absorption, direct caustic effect, 그다음에 inhibition of mucosal healing을 통해서 블리딩을 일으키기 때문에 토피칼 안티코아귤런트 이펙트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낮은 경우 낮은 약제는 좀 더 그런 이펙트가 강하다. 그게 다비가트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뚜렷한 블리딩 포커스가 없는데 내시경을 해보면 공기를 조금만 넣어도 막 이렇게 찢어지듯이 하면서 블리딩 되는 경우가 특히 멀티 오르간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 흔한데요. 그게 출혈의 원인이라고 보고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입니다. 뭐 이제 그 약간 안지오 디스플라지아랑 좀 이렇게 구분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정말로 에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작은 1호잔에서 피나는 거면 베슬 익스포즈도 없이 그거를 좀 블리딩의 원인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조금 이제 혈관 안지오 디스플라지아 모양을 백그라운드에 갖고 있고 그런 블리딩이라면 조금 치료를 해주는 게 환자 리커런트 블리딩 막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부학 환자 블리딩 치료하는 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를 못 찾는 경우가 거의 40% 가깝고 어려운 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병훈 교수님께서 내시경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6시간 이내의 어전트 엔도스코피보다 24시간 이내의 엔도스코피가 추천된다는 유럽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ESD 시행한 후 블리딩한 환자에서 출혈 후 12시간, 24시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주셨는데요. 일단 가이드라인은 펩틱 얼서 블리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블리딩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해도 되겠냐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응급실에 오시고 환자가 액티브 블리딩이라면 이제 충분히 리서시테이션을 먼저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내시경을 준비하면 뭐 6시간, 12시간 이내쯤에 내시경을 하고 지혈술을 하는 것도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원칙은 충분한 리서시테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 내시경적 이블레이션이 중요한 게 그게 아마도 12시간, 24시간 가이드라인에 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SD 하는 환자 네. 블리딩은 as 네, soon 네. as possible이 낫겠죠? 예, 그럴 어떻습니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테라피우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블리딩은 as soon as possible이 낫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저녁 시간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래서 그냥 as soon as possible 정도가 아마 제일 물론 이제 바이탈이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바이탈을 잡고 빨리 내시경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시경 치료에 있어서 파우더의 역할이 제법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하대에서 파우더 개발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경험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펩틱 얼서 블리딩이나 아니면 기타 GI 블리딩에서 헤모스타틱 파우더의 역할에 대해서 신종범 선생님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스리 얼서에 대해서는 컨벤셔널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포저 베슬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일단 컨벤셔널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고 실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 제제의 모험 기준은 기존의 치료를 하고 나서 지혈이 되지 않은 환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더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케이스는 포스트 ESD 콜론이나 스토막 같은데 ESD를 한 상태에서 블리딩 포커스가 명확하지 않거나 포커스가 있다 하더라도 익스포즈 버슬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디퓨즈하게 포커스가 의심이 될 때는 메인 포커스는 컨벤셔널 트리트먼트로 치료를 하고 추가적인 파우더를 도포하게 되면 파우더 자체에 이제 가스릭 주스나 바일 주스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힐링이랑 리블리딩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 제형들은 CO2 펌프로 해서 쏘아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ESD 시행한 상태에서 흩뿌려지는 정도로 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헤모스프레이 상품명을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헤모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은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포푸레이션율이 있고 엠볼리즘이 발생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의 같은 경우에는 그 압이 높지 않고 흩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포푸레이션은 저희가 많은 케이스를 했을 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가 과거에는 강한 압력과 공기로 풀이다 보니까 에어 엠볼리즘이나 기타 티슈 인저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국내에서 개발된 파우더의 경우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낮은 압력으로 뮤코자 인저리를 적게 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 몇 가지 제품이 지금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넥스 파우더랑 엔도클라 이렇게 두 제품이 두 개 주로 많이 제품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쓰이고 걸로 알고 있다.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펠로우 2년차들이 좀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2년차 선생님 위주로 지혈술하고 1년차 선생님이 돕고 배우는 스타일로 하는데요. 인하대병원은 2년차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응급내시경이나 주말내시경, 지혈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2년 차가 오랜만에 있었고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없었으니까 네. 그냥 저하고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차보람 선생님이라고 이제 내년에 조교수 내시는데 이제 그 두 선생님이 네. 2년 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서울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고 가셔서 몇 년째 됐는데 아직도 롱펠로우처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셨는데요. 저기 수원을 기반으로 근무하고 계신 김성훈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도학 복용 환자에서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콜드 스네어 폴리펙tom이나 EMR을 할 경우에 도학을 며칠 중단하는 걸 권하시는지 그런 질문이 네.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24시간 이내면 도학의 액션이 이제 멈춰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48시간 정도를 중단하고 이제 프로시저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거든요. 48시간이니까 전날 거를 중단하고 전날과 당일 도학을 중단하고 프로시저를 시행을 하면 48시간을 중단하는 거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준 교수님께서 48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보통 하루 끊고 검사하세요 하면은요. 이제 어제가 일요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이면 오늘 아침 약만 안 끊는 게 하루 끊는 겁니다. 일요일 날 아침까지 먹고 월요일 날 아침만 안 먹으면 하루 끊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루라는 개념이 서양과 우리나라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막 태어나면 한 살이고요. 서양은 막 태어나면 빵살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끊어라. 우리나라 분들에게 하루 끊어라 그러면 대부분 일요일 날 약까지 안 먹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에게 하루 끊으세요 하면은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이틀 끊는 셈인 거죠. 그래서 김태준 선생님이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학은 그냥 샘플 바이옵시 정도 할 때는 하루 끊으면 되거든요. 즉 어제까지 먹고 오늘만 안 먹는 거니까 말하자면 환자들 생각하기에는 안 끊는 거예요. 내시경 할 때 약을 안 먹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하루 끊는 거는 환자들 생각에는 안 끊는 거고 의사 생각에는 24시간 끊는 그런 거고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나 폴리펙토미를 플랜드로 하려면은 이틀 끊는 거다. 그거는 토요일까지 먹고 일요일 안 드시고 월요일 안 드시고 프로시저 하면은 그게 그래서 48시간. 그래서 어떤 책에는 레스트 도즈 48시간 이후에 해라 이렇게 마지막 먹은 48시간 이후에 드셔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끊는 거 아니거든요. 끊는 거가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와파린은 다시 시작하면 작용이 천천히 나가지고 내일 모레 글피 이제 그때쯤 풀 작용을 하는데요. 이놈의 노악이라는 약은 주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번개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사용 시점이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할 텐데 재사용 시점 요거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